병실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야야 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박사님 DNA 검사 좀 해주세요. 남편 빼고 방에 있던 사람들 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 아이는 당연히 제 아이인데 남편은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아이를 갖는 게 너무 힘들어요. 확실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남자의 아이인가 봐요. 진정하세요. 저를 돌본 의사는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만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돼. 넌 나를 속이는 말을 하는 놈이야. 대화가 아무데도 안 가네. 무의미한 다툼이 계속되다가 의사가 말다툼을 멈추자고 제안하자 일주일 뒤에 모든 걸 알아보기 위해 DNA 검사를 하자 내가 들으러 갔을 때 결과는 이미 남편이 소름 끼치게 웃었고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태어난 아이와 부모 자식 관계는 없지만 그 뒤에 숨겨진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30세 직장인 에밀리 존슨입니다. 약 3년 전에 남편 마어과 결혼했고 몇 달 후에 출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긴 여정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시작해야 할까요? 결혼 2년 만에 30살이 되니 둘 다 아이를 갖고 싶었고 더 어려지지도 않고 빨리 부모님께 손자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저희를 강요한 적은 없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손자를 갖고 싶다는 암시를 하고 우리는 애를 가지려고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좌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다. 오늘 밤에 할래 피곤해서 해보자. 어떤 때는 우리의 친밀한 순간의 빈도가 줄어들고 우리 관계가 어느새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이미 결혼하여 새 아이를 둔 여동생 나탈리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어땠는지 알겠습니다. 꽤 쉽게 임신했어. 알겠어. 내 남동생인 그를 유혹해보는 게 어때? 알렉스가 끼어들었어. 난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어. 왜 여기까지 왔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맞아. 알렉스가 항상 재빠르게 행동했다는 걸 기억해. 그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뛰어들어요. 앨릭스는 이렇지만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아이디어를 그에게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보다 쉬운 자극을 주세요.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집에 가는 길에 헤어졌습니다. 다음엔 뭘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는데 어느새 집에 도착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어요. 어디 계셨나요? 언니를 만나러 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날 밤 반응이 무심했어요. 옷을 입기로 했어요. 내 가장 섹시한 란제리를 입고 남편을 유혹하려고 했더니 남편은 확실히 놀랐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만족스럽고 행복했어요. 지난번에 남편과 함께 있었을 때 몇 번 시도했지만 결국 남편은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집에 왔어요. 피곤해서 목욕하고 자야겠어요. 당신은 제가 처리할게요. 정장 고마워요. 정장을 옷걸이에 걸고 있을 때 자세히 보니 목선에서 달콤한 향기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어요. 확실히 남편이 입는 옷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연니한테 무슨 일이에요? 이번 시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진정해. 그녀의 조언에 따라 심호흡을 몇 번 했어. 좀 더 차분해진 기분으로 심호흡을 몇 번 했어. 여동생에게 상황을 설명했어. 마크 정장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건 우연일 수 있어. 직장에 있는 여자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옷깃에 있어서 내가 그에게 직면하면 이상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았어. 지금은 내 조언을 따르게. 그리고 이상한 일이 없는지 살펴보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해도 된다는 걸 기억해도. 알았어. 통화 전보다 가벼워진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어. 거기에서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러 갈. 너무 늦게까지 자지마. 알았어. 심장이 멈출 것 같지는 않아. 내 여동생과의 대화를 그 사람이 들은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의심스러울까봐 걱정했어.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 요즘 집에 일찍 와요? 내 작품은 좀 진정됐어요. 아 정말 무슨 생각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이후로는 그 사람 옷에 향수 냄새가 나는 걸 더 이상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마도 제 여동생이 제안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있으면 일회성일 뿐이었을 거예요. 평화로웠어. 괜찮았어. 우리의 친밀한 순간이 멈춘 지 3개월이 지나서 나 자신에게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 나른함을 느꼈고 종종 식사를 하면 메스꺼움을 느꼈고 누나가 기분이 어떠냐고 전화했어. 마크는 괜찮았는데 뭐야 내가 말했어. 최근 내 신체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자 여동생이 놀라서 반응했다. 진심이야. 응. 왜 임신했을지도 모르지. 통화 중에 잠깐만 서랍을 뒤지다가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했는데 구입한 기억이 없어서 서둘러 화장실로 갔다. 테스트하느라 결과 기다리느라 너무 긴장됐어요. 임신했어요. 언니 정말 몰랐어요. 내 생리를 놓쳤는데 별일이
아닌 줄 알았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마억에게 드디어 아기가 생겼다고 말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마억과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서둘러 인사하려고 달려갔어요. 임신 중이에요. 네, 방금 테스트를 봤는데 긍정적이에요. 그도 기쁨을 함께 나누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산부인과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정말 그 사람한테 얘기해 볼게요. 그 사람 실력이 너무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계속 의심이 들었지만 나중에 남편이 다니는 산부인과에 갔어요. 담당 의사는 스미스 박사였습니다.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우선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감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남편이 약간 혼란스러워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래, 그의 말이 나를 안심시켰어. 그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약속은 짧았고 나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왔다. 반가워요.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은 것 같군요. 좋아요. 스미스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임신이 진행됨에 따라 집안일과 쇼핑을 도와주었지만 배가 커지면서 남편은 점차 다시 멀어졌습니다. 남편 아니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스미스 박사가 내 시선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할 때마다 남편에 대해 계속 물어보았는데 거의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 상황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불신앙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최근에 누군가를 만났습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남자를 만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 동생이었다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전화했으면 좋겠어? 신경 쓰지 말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다음날 진통이 시작되고 나는 남편이 일하고 있는 병원으로 향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계속 긴장되어 있었다. 부모님한테 같이 가자고 전화했는데 산도가 벌써 조금 열려드니 분만실로 가자, 잘 부탁해, 출산하면 바로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부모님이 남편에게 연락했는데 어쩌지 마어, 그는 일이 바빠서 출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출산에 초점이 맞춰졌으니 그에게 연락하라고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최근 우리의 논쟁이 그가 나와 함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출산이 빠른 분만실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무사히 출산했어요. 정말 활기 넘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 기뻐요. 아들을 안고 물에 흠뻑 젖었어요. 기쁨의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의 큰 울음소리에 환호했습니다. 나는 병실로 이동했고 출산에 지친 나머지 부모님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스미스 박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원했던 아이를 보세요. 그런데가 태어난 아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표정 변화도 없이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뭐야, 참을 수 없는 말을 해봤지만 아이는 놀랍게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의사 선생님, 제발 해주세요. DNA 검사 남편을 제외한 모두가 놀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아이는 정말 내 아이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죠. 우리가 아이를 갖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니 다른 사람이 진정해야 할 것 같아요. 스미스 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만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를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다툼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나 사이의 무의미한 말다툼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그만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주장 모든 것을 명확히 할 DNA 검사를 하자고. 사과하지만 제발 해주세요. 남편의 얼굴을 살짝 보니 희미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고 다시 쳐다보니 그는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내 상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남편이 병실에서 나갔다. 눈에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나와 남동생이 병실에 들어왔다. 아기가 태어났어. 맞다. 늦어서 미안해. 응, 언니 방을 읽어봐. 언니는 웃고 있었는데 오빠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 상황 또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인 상황. 무슨 일인지. 남편은 어디 계시나?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떠났다가 가버렸어. 내 누나와 형에게 다 설명을 하다가 남편의 말이 생각나서 또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감히 내 사랑스러운 여동생에게 DNA 검사를 했다고 말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여동생이 나를 대신해서 화를 낸 것 같았어. 그러는 동안 내 동생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 알렉스 무슨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나는 그가 왜 DNA 검사를 원하는지 궁금했어. 어쩌면 그는 에멀리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앨릭스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동생이 계속 중얼거리고 고개를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네, 확실히 마억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내 여동생이 포옹했습니다. 부드럽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정면으로 직면하겠다고 고집하면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는 그가 요청한 대로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온 날 나는 남편이 이미 기다리고 있던 상담실로 안내되어 기분 나쁘게 웃으며 이제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조롱에 반응하지 않았고 스미스 박사는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바로 결론을 내리세요. 내 DNA 검사 결과 마크와가 태어난 아이 사이에 부모-자식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옳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여야 하는데 마크는 웃으면서 마크가 말했죠. 내 애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충격적인 결과에 말문이 막혔어. 넌 정말 최악이야. 남의 아이를 내 아이로 속이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야. 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결과는 바로 여기야. 마크가 나를 가리키며 말했어. 이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건 내 잘못이다. 위자료를 꼭 많이 요구할 테니. 웃으면서 상담실을 나갔다. 조심스럽게 누나와 남동생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웃으면서 나갔어요. 나도 이제 떠날게요. 감사합니다. 테스트 결과에 마크와 부모-자식 관계가 없다고 나오네요. 일단 방으로 돌아가자. 예, 우리 돌아왔습니다. 내 방으로 갔는데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 믿을 수가 없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확인해봐. 그래, 내가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에밀리, 내 동생이 나한테 뭔가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도움이 필요해요. 방금 나간 마크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크 대답하세요. 알겠습니다. 스피커에 올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답했어요. 이혼이 확실해져서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빨리 떠나라고 했어. 너희 부모님도 그래. 그리고 위자료와 병원비도 잊지 마. 알았어. 나도 이해해. 변호사를 고용할 계획이야. 그건 아깝지만 하던 대로 해라. 원해요. 어차피 그럴게요.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마크는 통화 끝냈어요. 이기적인 남자야. 그냥 가만히 있어. 괜찮을 것 같아. 정말 3일 뒤에 할 수 있는 대로 하자. 나는 아들 네털리와 함께 병원에서 퇴원했고 앨릭스가 우리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어가 직장에 있는 동안 집에 도착하자마자 내 소지품을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죠? 마어가 그의 모든 소지품을 옮겼습니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니 이게 사실 기회일지도 몰라. 내가 부탁한 걸 찾아보자. 마크의 머리카락과 그가 남긴 칫솔을 모았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집이 우리의 기지가 된 것 같아요. 작전 다른 걸 조사해야 해요. 마크가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나탈리한테 들은 거 조사해볼게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가족들이 서로 도와주죠. 형이 바쁘게 조사를 시작했는데도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약 일주일 후 마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꼭 회의에 참석하세요.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자. 비록 내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도망치지 말고 통화 후 바로 최종 전략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밝혀낸 정보는 충격적이었고 그것이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정면 대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변호사를 준비했습니다. 협상 나탈리와 알렉스가 나와 함께 회의에 왔습니다. 나는 이 비열한 여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우게 하려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누나 핵심 증인을 데려왔어요. 마크는 충격에 눈이 커졌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있는 걸까요? 그의 놀라움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알렉스가 우리가 믿었던 스미스 박사를 데려왔습니다. 미안해요 마크. 하지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 스미스 박사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스미스를 여기로 데려온 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마크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으니 이걸 보세요. 제가 그에게 논문을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뭐죠? 왜 읽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건 새로운 DNA 검사의 결과예요. 당신과 아기가 친척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00% 앨릭스가 마어과 대면했습니다. 의심이 생겨서 또 다른 테스트를 했고 우리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스미스 박사를 대면했고 그는 당신이 그에게 돈을 지불했고 당신이 받은 위자료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한테서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넌 정말 비열해. 마크가 좌절감에 테이블을 쳤어. 알렉스가 더 많아. 제발. 알렉스가 마크가 내가 바람 피웠다고 비난한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 몇 장을 테이블에 퍼뜨렸는데 여기서는 내가 진짜 사기꾼이야. 어떻게 부탁을 받았나요? 엘릭스를 받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 탐정 연습생으로 일했었죠. 그 지식을 여기에 적용했고 이 사진 속 여자는 당신의 후배입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의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당신이 장난을 쳤지. 아니, 장난을 치는 사람은 모든 증거를 제시한 채 모든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마크는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변호사에게 넘깁니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에밀리의 요구에 변호사는 불륜 자녀 양육비에 대한 이혼 위자료 요구를 제시하고 DNA 테스트 위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불륜에 연루된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처리를 위해 내 변호사에게 넘겨졌는데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제 들을 의향이 있습니다. 난 그냥 넘어가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이 후회를 안고 살아야 할 문제. 우리는 마억에게 이전 자신의 그림자를 남겨두고 내 여동생과 형제와 함께 축하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일을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엘릭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식에 따라 마어가 성공적으로 이혼했습니다. 합의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마크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다 미안해요. 에밀리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 너도 마크한테 속았지? 돈은 잘 받았는데?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보상했다고 급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우에는 옳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압도적인 좌절감 때문에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멀리는 무엇을 원하시나요? 부모님이 보험을 들어주길 원하시나요? 위자료를 얼마나 낮게 받을 수 있는지, 그건 더 이상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지. 네,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쉴 수 없었던 말을 해야 했어요. 나중에 마크가 그의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게다가 나도 버림받았어요. 그거 그렇게 하라고 조언하고 모든 일의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 마어가 그의 불륜 파트너가 직장을 잃게 되었고 결국 그는 불륜 파트너에게 버림받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마땅한 것을 얻었으니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나. 이제 그 아이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내 아들 이름을 케빈이라 지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기대한다. 사랑하는 아들 케빈, 내 여동생 결혼식을 축하해줘. 비록 예쁘지 않아도 신랑은 전 약혼자야. 난 여동생이 없어도 허허 약혼을 파기하고 예쁜 내 여동생 에밀리와 결혼한 내 약혼자 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런 사람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큰 소리로 말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에밀리와 저는 어찌됐든 그 사람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존에게 사실을 말했더니 존과 에밀리가 크게 싸웠어요. 결혼식 전에 에밀리는 애써 진정시키려고 애썼고 결혼식은 성사됐지만 결국 내가 관심의 중심이 된 건 신부가 아니라 에밀리가. 화를 내는 에밀리, 내 잘못은 아니지만 결혼식 후에도 존과 에밀리가 계속 귀찮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시켜주세요. 제 이름은 나오미 파커, 네이오미 파워커, 27세 회사원입니다. 저는 6년 동안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윌리엄스, 존 윌리엄즈, 33세입니다. 그는 존의 직업인 연극 배우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대학 친구가 공연하는 연극을 보러 갔는데 존도 그 연극에서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무대에서 저를 보고 공연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6살이나 많았고 처음에 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객석에서 봤는데 저한테 너무 직설적으로 때리는 제이앤이 조심스러웠어요. 예전에는 못생겼다고 욕도 들었지만 귀엽지도 않았어요.
그땐 친구가 저를 보호해주고 잔한테 연락처도 안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잔이 내 SNS를 찾아서 DM을 보냈지. 당연히 바로 차단했지만 잔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친구에게 연락해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어. 막상 친구에게 폐를 끼칠까봐 걱정됐어.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소셜미디어에서 또 다른 DM을 받았습니다. 조언이 저에게 연락하기 위해 다른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포기하고 그와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여자보다 더 아름다우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본 적 있어? 제발 그만해. 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조는 데이트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였어. 계속 칭찬했어. 내 목소리가 아름다웠어. 손끝이 아름다웠. 머리가 윤기 났어. 냄새가 좋았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다 칭찬했어. 그런 남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 마지못해 헤어질 무렵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어. 그건 버림받았기 때문이야. 2학년 때 시설에서 자랐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집처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나를 칭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의 인정을 원했을 뿐일 것입니다. 저스트 원데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때쯤이면 이미 그 사람에게 푹 빠진 것 같아요. 존이 저한테 몇 번 데이트 신청을 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채워주던 존도 6년 만에 바뀌었어요. 배우의 여자친구밖에 나갈 때는 화장이라도 좀 해라. 나 화장을 진지하게 하고 있구나. 그게 화장이구나. 와, 빨리 늙어가는구나. 안 그래? 존이 내 외모를 모욕하기 시작했지. 나와 데이트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나 이번 달도 돈이 좀 부족해요. 이번 달은 막 잘 시작했어요. 배우가 사회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는 자신이 배우라고 말하지만 간신히 벌고 있는 1년 동안 무대 직업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더 자칭이에요. 그는 거의 일하지 않고 종종 휴가를 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꼭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나를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결국 돈을 빌려줘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걸 알았어. 야, 너 내가 없을 때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왔지, 그렇지? 응, 그랬어. 제발 그러지 마. 더 이상 뭐야. 근데 넌 예전부터 날 들여보내줬잖아. 가끔 내 배우 친구들이 집에 있어. 너가 폭행당할까 봐 걱정돼. 그 사람들은 꽤 가벼워서 걱정되니까 오기 전에 꼭 전화해. 알았어. 6개월 전 그 사람 예비 열쇠를 가져갔고 이제 오기 전에 전화해야 해요. 우리가 결혼을 하기보다는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존이 인터콤 밑에 열쇠를 숨겼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끔 그걸로 몰래 세탁소에 들어가거나 요리를 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꺼냈지 늘 싫었나요? 최근 불안이 커졌어요. 선배에게 존에 대해 털어놨어요. 선배 마이클 톰슨 30살. 제가 점심으로 매일 라면을 먹는 걸 눈치채고 걱정을 토로했어요. 들켜서 당황스러웠어요. 숨은 곳에서 밥을 먹자. 우리 회사는 그렇게 싼 돈을 안 주는데 돈만 아껴서 내 변명을 눈치채고 JN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의외로 안도감이 들어서 계속 조언을 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사람이 그 사람과 헤어지자고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이게 무슨 얘기야? 배고프다. JN이 밥과 돈을 사러 왔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말했어. 야, 우리가 6년 동안 함께 했으니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하지 않나? 미래자는 정말 불쾌해 보였어. 나는 느꼈어. 나랑 미래가 안 보이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하면 안 돼. 헤어지고 싶은 건 헤어지자. 짐 싸놨으니 가져가. 내일 가져온 대로 가져갈게. 이거 존 갑자기 당황했어. 잠깐, 이게 무슨 농담이야 진심이야? 내가 진지하다는 걸 깨달았어. 존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어. 약혼하자. 뭐 반지 기다려. 지금은 돈이 없어. 필요 없어. 갑자기 반지가 왔어요. 나오미가 나한테 결혼해줄래요. 제이에는 근처에 있는 빨대로 반지를 만들어 약지에 끼웠어요. 너무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진심인가요? 당연히 사랑해요. 나오미. 아니에요. 당신과 헤어지고 싶은 적이 있는지. 나는 그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약혼했기 때문에 잔이 나와 결혼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주변의 세상이 변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안개가 걷힌 것 같았습니다. 나는 흥분해서 기분이 좋았고 존의 집에 무언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다음날 업무에 필요한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그날 그가 오디션을 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존의 배우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톤이 이상한 것 같았어요. 밖에서도 명확하게 들리는 LWD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가 틀림없이. 존이 궁금해서 살짝 문손잡이를 돌려서 잠금이 해제된 걸 발견했어요. 곧 그녀에게 말할 건가요? 응, 아마도. 하지만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녀를 버리기 전에 그녀에게서 돈을 더 받는 게 낫지. 그렇지와 너 정말 안 됐어.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난 집에 급습해서 자니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했고 그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 이게 뭐야? 존이 당황하는 대신 화를 냈다고 말했어. 오기 전에 전화해야 하지 않았나? 왜 예고도 없이 나타나나요? 그 여자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옷을 차려입고 그냥 웃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오미,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나요? 고통스러운 기억은 잊고 싶어도 잊기 힘들다. 시설에 가기 전에 기억을 되살려 어머니에게 억압받던 집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3살 후배인 에밀리였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는 어렸을 때부터 에밀리를 사랑했던 바로 그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귀엽고 재능이 있었고 영리했고 그 엄마를 보는 엄마의 자존심은 내가 항상 실망스럽다고 생각했고 나는 엄마에게 이유를 덧붙이게 놔두었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나를 싫어한 에밀리는 내가 엄마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늘 웃으며 지켜보았고 지금은 30살이 된 내 마음속에 녹아들어 에밀리는 여전히 그 소녀의 흔적을 갖고 있었지만 당신이 내 동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당신과 전혀 닮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존이 말한 건 못생겼어. 난 귀여웠어. 그 말은 기억 안 나네. 조심에게는 항상 거짓말쟁이였어. 진심 무섭다. 그들의 웃음은 엄마와 에밀리가 나를 비웃던 기억을 더 많이 불러일으켰다. 그냥 그렇게 숨을 쉬며 그곳에서 도망쳤다. 6년 동안 달려온 것뿐만 아니라 나는 자네 말을 믿었다. 나는 그가 나를 인정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배신당했다. 나는 세상을 잃었다. 다음 날 어두워졌다. 나는 마이켈에게 털어놨다. 그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는 진정하고 깨달았다. 야코는 거짓말이었다.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잔과 계속 지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음날 잔에게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빌려준 돈, 당신이 기꺼이 빌려준 돈을 이제 결혼 약속에 따라 갚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갚는 게 공평할 뿐이야. 갚을 생각도 없고 증거도 없어.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 돈을 돌려받은 적이 없어. 올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6년 동안 함께했지만 함께 살아본 적이 없었어. 관습법 아내로 청구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돈도 주었기 때문에 상환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입니다. 그냥 멀리하세요. 에밀리는 그게 싫습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귀중한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그래 날 용서하지 마. 그러면 존이 나를 길고양이처럼 흘려보냈어. 몇 달이 지나서 상심해서 회복하기 위해 일에 집중했는데 퇴근 후 어느 늦은 밤을 잊는데 도움이 됐어. 내 우편함에서 초대장을 찾았어. 여러분이 보낸 거야. 내가 가장 잊고 싶었던 두 사람 사진이 담긴 존과 에멀리의 결혼식 초대장. 아마도 내 봉투 속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원해요. 야,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중요한 일 없으면 전화 끊을게. 잠깐 너 너무 급해. 우리 결혼식에 와. 역겨워서 전화 빨리 끊을 생각에 왜 전 약혼자 결혼식에 참석해야 했어? 못생겨도 동생 결혼식을 축하해야 한다고. 신랑은 전 남친 뭐야. 나한테 여동생이 없잖아. 그러자 존은 폭소했다. 최근에 우리 집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뭐가 그렇게 웃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기억나? 에밀리 말이야. 그럼 누나가 없다는 거짓말은 그만둬. 거짓말이. 아니야. 존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이 대화를 끝내려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난 내 결혼식에 참석할 의무가 없어서 내가 널 위해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건지 아니면 널 버린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 듣는 게 아니라 설명할게. 에밀리와 나는 혈연이 아니다. 에밀리는 우리 엄마와 그 전생의 자식이다. 내가 결혼식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친척이 아니니까 그게 내 문제인지 몰랐어. 존은 에밀리가 그의 진짜 여동생이라고 믿었어. 에밀리는 6살쯤에 에밀리를 처음 만났을 때 나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거야. 몇 달 전, 그 오래전. 그러니까 넌 반년 동안 바람을 피웠지. 아니, 과거는 잊어버리자. 나는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분노에 끌어올랐다. 그것은 속일 만큼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잔이 누군가를 쉽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고작 6개월 전에 만났고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은 급속도로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오늘 전화해서 기뻐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소름이 돋네요. 제가 당신에 대해 가졌던 감정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왜 잔이 그토록 필요하다고 느꼈습니까? 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서 기뻤습니다. 잔이 속았을 때에도 마침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누군가에게 공감할 수 없다면 나는 그를 도울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낯선 사람일 뿐이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걸어 그의 번호를 차단했는데 며칠 후 에멀리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퇴근하는 동안 나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존에게 내가 어디에서 일했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존에게 불필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사실만을 말했기 때문에 너 덕분에 우리가 진짜 자매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 이제 전화를 끊은 후에도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게 됐어. 제이앤이 계속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 에밀리가 그를 보고 뭐 하냐고 물었더니 이 거짓말쟁이를 짤깍 소리를 냈어. 너는 이 말을 듣고 나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에밀리. 그녀는 어떻게든 잔을 진정시키고 결혼식 취소를 피했지만 여전히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잔과 결혼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간섭 때문에 나는 지금 곤경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항상 그렇게 행동합니다. 모든 일이 멋지다. 내가 더 화가 난 것은 에밀리가 갑자기 화를 낸 것 마치 악마를 본 것 같았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직 집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좋아했던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설명을 요청했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엄마가 아빠한테 총애를 받으려고 나를 이용했는지도 모르지만 에밀리는 엄마를 빼앗긴 것 같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착하고 도움도 많이 줬지만 그래도 내가 더 총애를 받아서 못 참겠다. 아빠가 떠났고 엄마는 나에게 차갑게 변했다. 에밀리는 엄마의 억압에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위로를 얻었다. 내가 상처를 받을수록 엄마는 기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았지만 내가 시설에 보내졌을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내 여동생이 의기양양한 말투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동안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그를 유혹했고 거의 자부심에 차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그녀가 불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지루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20년 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넌 아직도 그것에 집착하고 있어. 시간 낭비야. 내 말에 분노한 에밀리가 나에게 돌진했을 때 마이클이 나타나 그걸 목격하고 우리에게 달려왔어. 뭐 하는 거야 마이클은? 내 앞에 방어적으로 서서 깜짝 놀랐다. 에밀리는 그를 쳐다보더니 할 말을 잃은 듯 조용하다. 나오미 이 사람 직장 선배. 에밀리가 갑자기 안절부절한 마이클이 잘생겨서인지 나는 에밀리 언니야 곧 결혼하는데 언니가 안 온대 결혼식에. 그래서 우리가 의견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마이클이 에밀리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 나도 내 결혼식에 참석해도 돼. 네 물론 와줘. 자리를 예약할게. 꼭 나를 나오미 옆에 앉혀줘. 알았어. 마이클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에멀리가 떠난 후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마이켈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는 단지 윙크하며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주변 남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놀랐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는데 마이클이 무슨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불안한 마음으로 입장했어요. 결혼식은 가든 파티 형식의 스탠딩 리셉션이었는데 지정석이 별로 없어서 가족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서 제 집으로 갔어요. 놀랍게도 마이클은 내가 이상한 시선을 끌지 않도록 완벽하게 에스코트해 주었다. 나에 대해 속삭이던 친척들과 옛 친구들이 그에게 관심을 돌렸다.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불편해 보였지만 마이클이 말을 할 때는 멍한 표정이었다. 에멀리는 아마도 그를 내 남자친구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부러워하고 경멸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면서 마이켈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섞이는 동안 에멀리 신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오미와 에마어 마이켈입니다. 그런데 마이클이 초대해 주셔서 기쁩니다. 그 방이 나오미의 전 약혼자라는 걸 아시나요? 에밀리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은 분명 이미 알고 있었고 나오미는 약간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결혼식인 게 당연하지 않나요? 즐겨야지. 그동안 언니 걱정했잖아. 뭐라고 했어. 미안하지만 남의 말은 믿지 않아. 나오미를 제일 잘 알아.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지켜봐왔어. 사람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존까지 모여들었어. 아, 신랑 고맙다고 하고 싶었어. 고마워. 응 그래. 드디어 나오미랑 헤어져서 기회가 됐는데 갑자기 마이클이 나한테 나가자고 했더니 빠졌다고 했어. 제가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첫눈에 반했어요. 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5년 동안 계속 나를 사랑해줘서 놀랐어. 야, 내 결혼식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너 맞다.
이제 마이클이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결혼식에서 며칠 만에 모두를 남겨둔 채 모임을 떠났습니다. 나를 조롱하려고 했던 존과 에밀리의 비디오가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님들은 여전히 고백에 대해 떠들썩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에밀리가 얼마나 좌절했을지 상상하기 쉬웠습니다. 어머니도 에밀리에게 그날 밤 왜 마이클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하더군요. 격분한 에밀리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결혼식 밤에 나한테 전화하는 거요. 닥쳐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초대한 내 마음의 일부가 당신이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너무 화가 나서 아무 얘기나 하다가 그냥 날 내버려둬도 된다고 말했어요. 난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이해해요. 화가 났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단지 내가 고통받는 것을 보기 위해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에밀리는 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 없이 전화를 끊으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마침내 자신과 마주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얕보며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멀리가 이미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에멀리로부터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즉시 이혼할 수 없었고 우리 어머니가 결혼식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JN에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결혼식 비용의 절반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합의한 게 아니라 결혼식을 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는데 결국 자는 돈을 갚지 않았고 그들의 결혼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는 일을 하지 않았고 에멀리는 집안을 부양했지만 그녀는 그의 남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짤깍 소리를 내며 그에게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심해 보인다. 그런 남자를 6년 동안 매달았다는 게 부끄럽다. 야, 너 언제까지 계속 배우라고 하겠니? 참 불쌍하다. 이제 안 되는 줄 알잖아. 실제로 하려고 했다면 뭐가 문제냐. 다르지만 넌 아니야. 이제 너 같은 남자에게 헌신할 여자는 없을 거야. 나를 떠나준 덕분에 드디어 빛을 봐서 고마워요. 잠깐만. 존이 내 길을 막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놀랐어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존이 사과할 만큼 자존심이 강해서 여기서는 안 돼. 제발 다시 만나자. 이번에는 제대로 대할게.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니? 제발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존이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 여자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는 또한 에밀리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지냈지만 몇 년 동안 배우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존은 정말로 혼자였으며 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연기를 했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후 그는 반복적인 결석으로 직장을 잃었고 외로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로 인해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약혼했습니다. 존과 에밀리의 결혼식 후 내 약혼을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할 생각으로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고 나에게 다가와 그의 제안에 따라 데이트를 시작했다. 약혼했다. 절대 사실이 아니니 미안하다. 그 남자는 좋지 않은 것 아닌가. JN이 그렇다고 말할 권리가 있니? 할 말을 잃었으니 제발 내 일은 잊어주세요. 나는 그 사람을 멍하니 그 자리에 놔두고 그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에밀리는 결혼식 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치욕으로 어머니에게 혼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는 어머니를 거스릴 수 없었고 지역 회사에서 저임금으로 일함 결혼식 비용 전액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에멀리는 폐이대 부당한 표적이 되었다고 느끼는 자신의 곤경에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잔이 처음에 빚을 갚기 위해 잔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다시 잔에게 연락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와서 기뻤지만 그녀가 결혼 비용을 요구했을 때 실망했습니다. 그는 그가 그녀에게 돈을 갚으면 화해할 것이라고 믿고 두 가지 일을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에멀리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단지 그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들의 사업이라고 말할 의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마이켈과의 결혼식에서 우리는 조이즈를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우리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지만 마이켈은 변화가 불편해 보였기 때문에 마이켈을 달래기 위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유로 결혼을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원했던 직업이고 학교에 다닐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이켈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그는 나를 지지합니다. 마이켈은 내가 매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입니다. 그는 나를 지나치게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히 받아들입니다. 나에 대한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되었고 나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당신과 결혼한 채로 지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존은 난소암 수술 직후 나를 무자비하게 떠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존과 그의 손을 적시면서 뺨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엄격한 눈으로 지켜보셨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될 것입니다. 결코 아이를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원하는 사람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서류에는 노크가 있었고 들어온 의사가 자네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나는 아이를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결코 내 감정이 내가 겪은 고통을 경험할 생각이 없는 자난에서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의 화해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도 내가 겪었던 고통을 경험할 때까지 나는 에멀리 28회사에서 일하는 존 내 남편과 나는 유아용품을 제조하는 같은 회사의 동료였으며 우리는 직장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힘든 프로젝트에도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았고 그가 저에게 물었을 때 저는 빨리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유아용품 관련 회사는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훌륭한 육아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중 많은 사람이 부모입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커플들은 1년 안에 임신을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친척들로부터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직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동안 효과적인 모니터 역할을 하는 제품들 집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동료들 육아에 대한 이해도 함부로 아기에게 묻지 않지만 아이 이야기가 나오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친절하게 조언해주지만 우리 동료들은 육아를 이해했다. 조는 아기가 없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나에게 가혹하지 않았나. 오늘 회의를 잘못했어. 그 아이를 가진 남자가 아이가 있으면 칭찬을 받았어. 내가 일을 더 잘할 텐데 왜 못하겠니? 임신해라.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적극적으로 책과 인터넷에 있는 방법을 사용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늙은 아내의 의무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 여성의 생체 시계가 있으니 서둘러 임신을 해라. 조는 임신을 원한다. 오늘은 임신하기 좋은 날이라고 말했는데 아기가 지지를 안 해줬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돼요. 가임이를 바꿀 수 없어요. 오늘 놓치면 불가능해요. 이제 한 달 더 남았으니까 닥쳐. 좀 더 여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해보세요. 내가 다가가는 기분이 어떤지 생각해보세요. 너 같은 사람한테는 분명히 내가 외모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조는 나를 연예인 엄마에 비유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어. 연예인 엄마는 화려하고 애가 셋어리다고 TV를 보다가 더 어린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너무 무심코 말했다. 그 여자는 내가 원했다면 훨씬 더 나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성급하게 말문이 막혔고 그냥 저녁 식사 후에 조용히 청소만 했다. 화나면 말대답을 해봐. 그럴 수 없으니까. 진짜야? 일유 아니냐. 그날 밤 거실에 이불을 깔고 따로 잤다. 이 남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임신을 해도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정말 갖고 싶었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직장에서 아기 용품이나 아기 사진을 보면 종종 눈물이 납니다. 다음 날 일찍 집에 와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선 전화에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휴대전화가 있어서 유선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만 보관합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을까봐 빨리 틀어봤는데 여자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에리카예요. 휴대폰이 고장나서 한동안 연락이 안 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이 번호가 기억나서 내일 통화하세요. 메시지가 끝났고 나는 의아해했습니다. 에리커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친숙한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늘어나면서 자네 친구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잔이 집에 왔어요. 저녁 식사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항상 너무 느리네요. 그런데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전화에 음성 메시지가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잘 듣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판매 전화인지 짜증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듣고 잔은 갑자기 달려가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돌아왔다. 크리스마스가 왔지만 동네의 축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존의 부모님은 우리보다 손자를 향한 마음이 더 간절했다. 지금의 상황은 힘들지만 너무 가까이 살면서 인사를 건너뛸 수 없었다. 전통을 소중히 여겼고 우리가 결혼했을 때 잔이 중요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했습니다. 그날 술이 흐르면서 대화가 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사촌 루시가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어머니께 선물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존에게 행복하게 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마치 애인을 향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존에게 같은 여자와 같은 사촌의 사진을 보여줬고 그녀의 아기는 그녀의 휴대폰에서 인쇄된 것 같았습니다. 사진에서 웃고 있는 귀여운 아기 시어머니 환하게 웃으며 보더니 아직 아이가 없네. 존 그래 맞아. 다 에밀리 잘못이야. 나는 매일 아침 최선을 다해 건강과 체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몸을 기울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돌렸다. 숨이 가빠지고 너무 기본적인 술 냄새. 제이엔 걱정이라도 합니까?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네 삶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이엔은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또래들에 비해 승진이 뒤처지는 게 어이가 없네. 존처럼 똑똑한 애가 승진안에 항상 과대 칭찬만 했어. 삼형제 중 막내 존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존의 과신도 어쩌면 그럴지도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내 나이 때 존이 있었어. 어쩌면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축복입니다. 과거의 노부인처럼 말하지 마세요. 멍하니 불임 치료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볍게 말씀하셨는데 난임 치료는 심각한 문제죠. 물론 제가 잠깐 난임 클리닉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당신 남편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커플들이 진료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약속을 잡았을 때 존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는 여성을 위한 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클리닉은 주로 신체 상태에 따라 잦은 검사와 약속이 잡혀 있어 자연스럽게 일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병원에 다니다가 관계가 악화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지 않고 대체 치료법에 집중했고 내 건강관리 아기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치료든 이겨낼 수 있어요. 엄마들은 강해요. 어떻게 여기서 비틀거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기를 가질 수 없다면 당신은 반쪽 여자에 불과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제가 내내 옳았어요. 그들 너무 벅차서 입술만 깨물고 말을 못했다. 에밀리가 그렇게 겁쟁이인 줄 몰랐다. 너한테 실망했어. 시어머니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풍기며 마음이 무거워져서 마지못해 나는 이전에 방문했던 불임 클리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난소 질환을 의심하고 검사 결과를 받은 날 나를 더 큰 병원으로 의뢰했습니다. 나는 자네게 난소암에 걸렸으므로 수술이 필요한 중요한 논의를 위해 나와 함께 가자고 간청했습니다. 바로 진단을 받았고 충격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했고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암에 걸릴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자는 당신이 한 일이 믿기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진단보다 더 충격적이네요. 당신의 장례식에서 상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신을 떠나야 하는지 나는 그가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모두 아이들과 내 경력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이 당신의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빨리 내 낭비된 결혼 생활을 돌려줘. 말문이 막혔다. 낭비 치료도 시작도 안 했고 난자 한 개라도 살릴 수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건 위로일 뿐이야. 결함 있는 제품으로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의사가 개입했네. 감정이 고조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침착하게 결정하세요. 우리는 의사 앞에서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하고 집에 오자마자 진찰 씨를 떠났습니다. 제2에는 늦은 시간에 부모님이 급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휴대전화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암이 있었는데 아직 결혼하셨군요. 존 어떻게 그런 병을 숨길 수 있겠어요. 암에 대해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숨긴 게 아니었는데 결국 똑같네요. 당신 같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장모님 즉시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내 암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가족 상속인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우쭐해 보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에밀리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잘못 그녀가 내 편에 불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해.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지 그녀는 정말로 그것이 명예훼손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그녀가 처벌을 받는 이유입니다. 잔과 그의 부모님은 뭐든지 말했어요. 그들은 기뻐했지만 나는 여전히 내 병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론할 힘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 병을 조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진정한 확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불쌍한 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밤늦게야 떠나야 했고 부모님이 울었던 상황을 설명할 때 나는 택시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나에게 화를 냈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나쁜 대우를 받았는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과 더 빨리 이야기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어떻게든 잠이 들었고 존으로부터 내 전화로 그가 갈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병원까지 동행해달라고 최소한으로 대답하고 이번 전 검사 중에 부모님 집에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도 검사를 받는 것을 고려하시겠습니까? 왜 그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지금 두 사람 모두 검사를 받는 것이 안심이 될 것입니다. 자는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검사실에서 돌아온 검사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고 힘든 절차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나는 그런 검사를 견뎌냈습니다. 자네 검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무런 지원도 없이 다행이군요.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제가 이 일에 연루되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질병은 정말 귀찮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반박하고 제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내 병실에서 그는 혼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속상해 보였고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입원을 준비했는데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부모님은 너무 바빠서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했고 묘한 안도감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수술에서 깨어났을 때 과한 느낌과 몸의 일부를 잃었다는 불안정한 감정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통증은 없었지만 어제까지 있었던 것이 이제 사라진 듯한 느낌이 이상했다. 며칠 후 제가 병실에서 쉬고 있는 동안 존과 그의 부모님이 병실을 방문하셨는데 병실은 2배였지만 다른 환자는 검사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수술을 하셨습니다. 방금 수술한 사람 연민을 바랐던 건 아니지만 확실히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 거야. 압도당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없어. 존에게 날카롭게 질책받았어. 빨리 써라.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데 너의 못났는 여자는 필요 없어. 내 눈에서 큰 눈물이 흘러 내 손을 적시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 지금까지 조용히 지냈는데 진짜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해서 없는 게 낫다. 주위에 무슨 바람을 피웠단 말인가. 아이를 못 낳으니 그런 말은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단지 좌절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여자와 함께 있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큰 소리로 울고 싶었을 것이다. 존과 그의 부모님은 내 상태를 무시하고 계속 나를 압박했다. 엄격한 눈빛 속에 빠르게 글을 쓰려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해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됐어. 어쩌면 아이도 갖지 못할지도 몰라. 나 같은 사람을 원하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지 의심했어.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 삶이 완전히 희망이 없어. 존이 이혼 서류를 받으려고 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넌 내 존이 될 수 없어. 게다가 난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갖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 에밀리, 넌 아직 난소가 하나 남아있으니 재발의 위험은 있지만 의사가 방을 나간 순간 존의 전화가 울렸어. 임신이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 사람이 만난 여자인 것 같아. 에리카, 내 전화는 고쳤는데 정말 괜찮은 건 전화를 끊고 나면 존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됐어. 방금 생리가 시작됐어. 여자의 생리가 불규칙한 건 흔한 일이잖아. 넌 심지어 그게 뭔지도 연구도 안 했을지도 몰라. 잔과 그의 부모의 표정이 극적으로 변한 후에 의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축에서 극도로 화를 냈습니다. 잔은 내 침대 위에 어렴풋이 보이는 이혼 서류를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를 받으면 전처럼 계속 나를 돌봐주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혼 서류를 가슴에 꼭 움켜쥐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가정을 꾸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니, 이혼을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요? 저는 지금 관대하게 당신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관대합니다. 예. 지금 이혼하면 자네 평판이 손상될 것입니다. 그 서류를 즉시 파기하고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또 다른 노크가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셨지만 즉시 내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손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그들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면서 그 모든 불의에 점점 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랑 같이 있지 않으려고, 너는 내 병을 알자마자 나를 떠나려고 했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라고. 어머니는 그들에게 당신이 인간이냐며 맹렬히 물으셨다. 에밀리의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면 이혼 서류를 보관하겠습니다. 존과 그의 부모님은 방을 나갔습니다. 일찍 수술이 잘 된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직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부담이 될까 봐 걱정됩니다. 부모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청하라고 하셔서 이미 이혼 서류를 제출해 놓으셨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다음 날 존과 그의 부모가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침착했습니다. 에멀리가 이혼을 하지 말자고 혼란스러워서 잔이 갑자기 겸손하게 말했고 그의 부모는 초조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어제 제출되었습니다. 남이 아닌데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존은 이혼할 거야? 네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침대 난간을 쳐 던지고 있다. 시아버지가 무기처럼 휘두르던 바닥이 나를 향해 다가오더니 존은 나를 올려놓고 얼굴을 반복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복부에 꿰매어진 바늘이 시트를 찢어져 신선한 피로 물들인 것 같았다. 옆 침대에 있던 환자는 소란에 잠에서 깨어났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복도로 달려갔다. 다행히 간호사들이 빨리 도착해 성난 3인조를 제지했다. 입원한 환자 앞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나도 소리쳤지만 수간호사의 존재감은 더없이 위압적이었다. 부모님은 잔과 그의 가족을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간호실에서 그들에게 마음의 조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나 또한 질문을 받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주에 깊게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잔과 그의 가족이 병원에서 영구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암치료에 전념하며 항암치료가 힘들었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6개월 후 나는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존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동료에 따르면 그는 우울한 것 같았습니다. 안뜰에서 점심시간 동안 그 이후로 그랬습니다. 존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멀리, 당신은 진정했을 것입니다.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미 여자친구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경계선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가족과 함께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태도는 전날과 완전히 달라졌고 그 사람의 부모님도 ALS를 하려고 했죠. 그녀가 당신에게 한 일은 당신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자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그를 괴롭히기 위해 돌아왔을 때 내심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운명이 그에게 큰 보상을 준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이제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치료 중에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그들 중 소셜미디어에서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던 남자를 찾았습니다. 근처에 살다가 연애를 시작해서 힘든 시간을 위로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어요. 무슨 바람난 여자, 날 만나자마자 다른 남자를 찾았어. 우리 이혼했으니까 바람난 게 아니라 핑계일 뿐이야. 내가 좀 그랬지. 친절하고 잘 이용하시네요. 존이 제 뺨을 때려서 입에 피가 나고 그 상태로
사무실로 달려가 상사에게 존이 때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상사는 충격을 받고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 소문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자는 폭력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이는 그에게 추후의 지푸라기라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기와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이미 어려움을 겪은 후 곧 회사를 떠났습니다. 같은 경험을 겪었고 게다가 그의 잔인한 말을 참아야 했습니다. 존의 상사가 저에게 경험 많은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저는 잔을 손해 배상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가능할지 걱정이 됐는데 별 문제 없는 것 같았고 불륜의 증거는 부족하고 폭력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나도 잘 지내고 있고 우리 둘 다 베터 헬스에 있어요. 그는 관대하고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질병을 경험해봤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배웠어요. 그는 나에게 매우 친절하고 항상 배려해 주었어요. 지금은 함께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있어요. 내 쓸모없는 딸의 새 파트너는 이제 너 혼자 산다. 이건 농담이야. 학교에서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제시카는 메모만 남겨두고 집이 완전히 비어있는 걸 발견했어. 그 이후로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름다운 누나만 좋아했는데 이렇게 나를 버릴 줄은 몰랐다. 눈물을 참느라 애쓰며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은 하지 마. 널 버린 어리석은 선택 후회할 거야. 할머니가 날 받아줬고 그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같이 살았어. 야, 저녁에 단골 손님이 올 줄 알았는데 데리러 왔어요. 알고 보니 내 집이었어. 나를 버린 부모님이 화가 났는데 왠지 할머니가 그들을 집에 들여보내셨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부모님이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제시카이고 저는 현재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IT 엔지니어입니다. 매일 할머니와 함께 즐겁게 살고 있고 일도 잘 되고 있어요. 불평할 건 없지만 내 인생의 전환점이 그보다 5년 전에 왔지만 할머니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 나는 새로운 것을 원해요. 내 생일 선물로 게임은 왜 내가 내게 게임을 사줄까? 내 집은 아니고 뭐 왜 그런데 언니는 지난 생일에 비디오 게임을 사줬는데 왜 내가 가질 수 없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거울을 좀 봐봐. 넌 그 사람처럼 귀엽지도 않고 미래도 없고 너한테 돈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난 아직 어려서 엄마가 하는 말이 그저 내가 예쁘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기만 했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엄마인지 알겠는데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같은 생각이었으니 가족 중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은 누나뿐이었다. 내 게임을 빌려줄게. 같이 새 카트리지 사러 가. 돈도 도와줄 텐데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나쁜 말만 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늘 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지.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하는 일은 싫어하지만 난 잘하면서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나는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다. 전혀 할머니가 근처에 사셨고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자주 방문했습니다. 근처에 계신 할머니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오늘은 둘이 오실까 해서 간식을 준비했어요. 와, 할머니 독심술사 같군요. 우리 할머니는 몇 년 전에 할아버지를 잃고 지금은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니 외로울 줄 알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하셨어요. 언니와 나는 언니들과 언니들을 만나러 갔는데 할머니 집에서 놀 때가 가장 즐거웠고 부모님과 달리 할머니는 나를 언니와 떼어 놓지 않았고 나는 집처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마음을 닫지 마세요. 할머니가 나에게 여러 번 친절하셨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태도가 바뀌었나요? 네,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랑 얘기하면 아마 그날 밤에 부모님이랑 얘기했을 거야. 부모님에게 혼났어. 밖에서는 가족 얘기를 하지 마. 그래서 혼나고 밤새 반성하게 된 벌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럼 어느 날, 야, 나 2박 3일 여행 가는데 넌 여기 혼자 남아서 집도 챙기고 나 안 데리고 가는데 왜 돈 낭비해 널 데려가니? 너 같은 사람한테는 쓸데없는 짓이야. 가능성 없음.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부모님과 함께 간다고 해도 저 혼자 남겨지고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부모님이 나를 거기로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있게 놀고 싶었는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3일을 혼자 살아요. 그때는 고작 10살이었고 요리도 못했고 집안일도 해본 적이 없고 10살을 놔두기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1박 여행을 가면 뒤처진 새아이는 부모로서의 책임도 없고 끝났지만
10살이 되어도 누군가에게 부모의 책임과 상식을 요구하는 것이 봉건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매를 구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180도 바꾸세요. 할머니 또 왔어요. 늘 여기 와서 미안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혼자이세요. 짐이 많으세요. 우리 아빠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가셨어요. 여행 가서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데 저녁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할머니 집에 묵을 수 있냐고 말하자 할머니가 놀라서 입을 크게 열었다. 3살들 휴가 가볼까?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동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언니는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힘들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와도 된다는 마음을 할머니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 하지만 난 당신이 있어서 괜찮아요. 할머니 앞으로 2박 3일 동안 부모님 생각도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밥 먹을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는 혼자 먹어야 하는데 밥을 다 먹으면 식탁 위에 마트에서 파는 과자나 도시락이 있을 텐데 할머니가 같이 집안일도 하시고 공원도 같이 가셔요. 혼자라서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날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틀 동안 머물다 보니 그 느낌이 더 커졌어. 집에 왔어. 도망친 줄 알았어. 아프다고 집에 갔다가 돌아올 필요도 없었잖아. 아빠, 엄마 정말 안타깝다. 너무 형편없는 여동생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넌 약속한 여자. 그 사람 걱정해야 해. 내가 떠났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집에 가셨습니다. 허락 없이 집에 갔는데 부모님의 대답은 운반이었다. 나는 이미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모두 잃었다. 빨리 자라서 집을 떠나자마자 이 집을 떠날 것이다. 나는 단열하고 독립해서 살 것이다. 그것이 내가 온 것이다. 그런데 15살이 되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니 뜻밖에도 그 날이 찾아왔다. 편지 한 통만 남긴 채 집이 텅 비어 있었다. 이제부터 실패한 딸에게 남겨진 아이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 편지 한 글자도 아닌 것 같은데 한 줄만 남았어. 넌 실패자야. 이제부터 넌 혼자 살아야 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난 부모님과 여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계획은 무엇인지, 그냥 장거리 여행을 떠난 걸까? 아니면 정말 나를 버린 걸까? 많은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녀가 내 여동생을 데려간 것이 타당한 대답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 말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여행이라면 불가능하다. 집에 있는 가구를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동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혼자이기 때문에 유대감이나 따뜻함은 없어도 마음에 큰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말은 안 했어도 여동생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싫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영혼이 살아있었나 봐요. 눈물이 나네요. 엄마 아빠가 언니랑 이사 가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것만 남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순간 부모님이 남겨주신 편지를 할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편지를 구겨서 나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의 온기가 내 몸에 스며드는 것 같아 나는 큰 소리로 울었다. 할머니, 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 괜찮아. 그 무정한 사람들은 잊어라. 너는 내 보물이야. 그보다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잃지 마세요.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고 겨우겨우 위로를 찾았고 할머니 집에 가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할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바쁘신데 좀 쉬자. 저녁은 준비됐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저를 버리실까봐 잠시 미소를 잃은 것 같은데 할머니가 계속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점차 내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없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하면 정말 무서웠고 거기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할머니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마지막 오류를 해결하고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꽤 괜찮은 두뇌 훈련 앱을 만들었습니다. 꼭 사용해 보세요.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과학과 수학에 능숙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 재능을 소개해준 지인 한 명은 할머니가 다니던 회사의 후배였는데 지금은 엔지니어가 됐다. 그는 할머니와 좋은 친구였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차를 마시곤 한다. 나는 그에게 프로그래밍을 배우며 프로가 됐다.
그 사람 세계에 빠져서 정말 잘 됐네요. 대단하네요. 3개월 넘게 걸렸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IT 회사를 차리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미리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냥 초보가 만든 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내 눈은 당신의 성공보다 3배나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정말 즐거웠고 처음 만진 컴퓨터에서 배우기 시작한 프로그래밍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 환경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미가 있는지에 대해 개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취미에서 기술로 바뀌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프로그래머로 성장하여 여러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그래머로 살았고 엔지니어로 살고 싶다면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공학부가 있는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고 그 직업이 회사 소유의 회사에 취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르쳐주신 할머니 친구인데 거기서 2년 일하다 독립해서 열심히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실망 안 시킬게요. 할머니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응원합니다. 할머니는 저의 독립을 위해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셨고 저는 회사를 세우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했고 그 결과 제가 만든 시스템이 대기업에 도입되었고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그러나 회사의 사장으로서 그리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나는 회사를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도착했을 때 집 입구에서 낯선 남자와 여자의 신발 2켤레를 봤다. 혹시 손님이 있을까 해서 거실로 가보니 놀랍게도 거기엔 기억하기 싫은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어머 그랬다.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거기 있지 않았나요? 해설자 같은 젊은 CEO 다들 얘기하는 그런 곳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5년 전에 떠났고 부모님은 웃고 계셨는데 할머니는 눈부신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5년 뒤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아하게도 그들은 쓰레기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들인 것 같았다. 그들이 버린 쓰레기통에 귀중품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버린 사람들과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약간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여동생을 연예기획사에 데려가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당신이 사기를 당했어요. 내 여동생이 마음을 닫았고 우리에겐 빚만 남았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니? 너는 나를 버리고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잊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5년 전에 나에게 한 짓. 당신들이 나를 버린 이후로 내가 겪은 일들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아니 그것은 5년 전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실패자로 학대하고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다면 자신이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당신의 편의를 위한 도구인 것처럼 무시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습니까? 아니 할머니와 친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핑계가 나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부모로서의 책무도 소홀히 하고 어찌 뻔뻔한 부탁을 하느냐고 감정적으로 울부짖어 그동안 쌓아온 원한을 다 털어놓으라고 내 문 앞에 나타나더니 나한테 돈 좀 도와달라고 해라. 사람 그만 얕보았으면 좋겠다. 사람 줄 돈 한 푼도 없고 그런 여유가 있다면 할머니한테 쓰는 게 낫겠지만 할머니는 왜 그랬을까? 이 두 사람을 들여보내세요. 딸 하나를 버리고 딸 하나를 미움받아 마땅한 부모로서 부적합한 도구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도 나만큼 부모님을 미워하셨음을 직접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왜 그녀가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지는 확실히 그 뜻이었는데 내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첫마디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뻔뻔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주길 바랐는데 그게 그런 효과가 있었나 봐요. 방금 보여줬던 여유가 사라지고 표정이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당신을 15살까지 키웠어요.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애교 섞인 말로 우리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내 어린 시절을 훔쳤지만 미안하지만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락할 테니 끝까지 고생만 하게 놔둬. 나도 피해를 입었고 다 너희 잘못이니까 또 이 집 근처 오면 당장 가. 가만히 있지 마세요. 잠깐만요. 우리 정말 곤란해요. 우리 제대로 살 수도 없어요. 네 맞아요. 당신 여동생도 고통받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여동생을 사랑했지요. 그렇지 않나요? 내 여동생이 고통받고 있다면 나는 그녀를 도울 거예요. 당신은 아닙니다. 둘이 끝까지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와 내가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는데 할머니가 발로 걷어찼다. 나가서 그들은 떠나기를 꺼려했고 마침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여기 계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력으로 인해 그들이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뻔뻔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이, 나는 그들의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내가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생각하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부모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여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이 우리 부모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길 바라요. 언니에 대한 야망은 제가 실제로 연락할 수 있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나요? 제가 날려버릴 수 있도록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부모님,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제 동생이었어요. 연락처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저희 언니는 부모님과 달리 저를 많이 걱정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녀가 내 편이었다고 내가 그 두 사람에게 말했을 때 그것이 단지 내 동생이라면 나는 그녀를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입니다. 괜찮다면 그녀를 만나시겠습니까?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물어보죠. 연니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연니한테 연락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최근에 렉만 받았어요. 전화. 그 사람은 휴대폰이 있어서 내 연락처도 알고 있었어. 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 왜 할머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머니가 누나한테 자리를 마련해 주셨지.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셔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언니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조금 떨려서 잠도 못 잤는데 그날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언니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갑자기 이사해서 좀 어수선하긴 했지만 이제 혼자라서 가족들 없이도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언니는 생각보다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가 이사 오자마자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게 해서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꽤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억지로 춤, 노래 레슨을 받고 결국 연극까지 배우게 되면서 하기 싫은 일들에 지쳐 하루하루가 지쳐갔다. 나도 이런 일 하기 싫었고 예능에 나온 그 남자 두 사람이 친구로 지냈던 소속사는 사기꾼이었는데 결국 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집을 나와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든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우리 자매들을 도구로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진심으로 언니의 말에 동의했고 어떤 부탁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돕지 않는 것이 옳았습니다. 넌 지금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있어. 언니, 나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대학에 갈 생각이야.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 직업을 구해야 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훈련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내 여동생은 내가 어렸을 때 항상 내 편이 되어줬고 나를 구해줬어. 그래서 나는 지금 그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가 거절하더라도 나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지원하겠다고 결심했다고 느꼈다. 그녀는 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인 다음 회사에 갔다. 우리 회사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 회사의 주요 자산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모님의 가족과 내가 가진 가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그들을 도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나는 항상 내 두 식구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할머니와 누나, 그리고 나는 항상 이혼하며 살 것이다. 이제 나는 아이 중심의 삶이 지겹다. 마이크는 결혼하고 나서 내가 달라졌다고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것은 애인에서 배우자로 행동이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래,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에게 맞는 시나리오만 상상하며 환호했을 거야.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더없이 행복해하는 마이크를 바라봤다. 내 이름은 에밀리 존슨. 32살, 결혼한 지 2년 됐고 아이도 낳았지만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남편 마이크가 육아는 물론 집안일까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 현재 출산 휴가 중이어서 육아를 둘 다 관리하고 있다. 가사일은 혼자인데 이대로 돌아가면 출산 휴가는 3개월쯤 지나면 과로로
쓰러질지도 몰라 마이크한테 육아랑 집안일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별거 아닌 척하네. 내가 지친 것도 신경 쓰지 않는 남편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우리 미래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마이과 나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우리는 같은 부서로 전근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고작 2살 위인데 함께 일하면서 밝고 자신감 넘치는 상사인 마이를 존경했습니다. 점점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었고 그 사람도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우리는 잘 지내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 후에는 마이크의 태도와 행동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단계에서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는 종종 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우선시했습니다. 터치는 정기적으로 저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배려심이 컸던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더 태평해진 것 같았고 동거를 해보니 결혼 전에 동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더욱 확실해졌고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너무 낙관적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둔 여동생에게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은 서로 돕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마이크는 제가 결혼했을 때에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너보다 더 피곤해. 아내로서 더 많이 벌어 나도 일한다는 걸 알면서 집안일은 내가 해야지 가사일은 여자의 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나와의 계획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나 취미를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바뀌기를 바랐다. 한 번은 아이를 낳았는데 임신해서 입덧으로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건강이 안 좋아도 집안일을 안 한다고 불평했다. 진짜 아픈 척하는 거겠지. 너무 게으르지 마. 그 사람 차갑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서 혼자 밥 먹으러 간다고 했다. 출산을 위해 입원했을 때도 병원도 안 가고 전화를 했더니 술자리가 있다며 빨리 전화를 끊었다. 3일 동안 병원에 있었다. 그런데 아이를 안고 집에 돌아오니 병원 입원에 대해 불평을 하더군요. 출산은 출산일 뿐이라고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다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집안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왜 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위안이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거나 우리 아이가 마이에게 실망한 것을 이해합니다. 특히 그가 우리 아이의 탄생에 대해 더 많이 불평한 후에는 내가 돌본 후 축하하는 것보다 더 이상 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우리 아이가 있었는데 마이크는 우리 아기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빠가 되었네요. 아이를 좀 돌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는 계속 나가서 취미에 몰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와 소통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일을 하고 막 돌아왔는데 이제 당신은 육아를 나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는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는 동안 우는 아기를 무시하기 위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까지 반박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준 것이라고는 완벽한 집안일을 요구하고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이었다. 마이크는 내가 잠을 못 자도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의식이 부족해 집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완전히 지친 마이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항상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마이크가 신혼여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외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한 마이크는 여전히 싱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끔찍해 보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심지어 내 외모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나를 배려하고 친절했습니다. 데이트하는 동안은 건강했지만 이제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한 마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분노를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변을 더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집이 지쳐 반성했는데 내 탓이라고만 하더군요. 사귈 때는 그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동경했던 마이크는 그 사람의 이기심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한 이후로 마이크가 제대로 된 부모가 되길 바라면서 계속 충고했지만 마이크가 자신의 길을 바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자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크가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 쉬는 날 저녁 먹으러 집에 갈 거야. 쉬지 말고 내 지친 상태 무시하고 집일도 도와야 한다고 했어. 내가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짜증나잖아.
육아는 그만두고 버릇없게 하지 말라고만 해서 출산 휴가 중이야. 이렇게 하루 더 사임해서 나는 육아와 집안일에 푹 빠져 있었고 저녁에 마이크는 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를 재우고 쉬고 있는 중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육아의 피로에 지쳐 아이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마이크가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 저녁은 뭐 먹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방금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던 누군가의 말은 내 안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지만 피로와 졸음이 이겼고 나는 마이크의 고함 소리가 아기를 깨울 수도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깨어날 거야. 난 겨우 그들을 잠들게 했지만 내 말은 소용이 없었어. 우리 아기가 크게 울어도 마이크는 항상 나를 탓했으니까 내 조심성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 뿐이었어.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당신은 변했어요. 당신은요? 나를 조롱하면서 마이크는 내가 그보다 아이를 우선시한다는 사실이 언뜻 언짢은 것 같다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명백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전부터 변하지 않았고 부모가 되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마이크였습니다. 물론 나는 거기선 아이를 우선으로 할게. 내 아이도 왜 더 관심이 없지? 내가 반박해서 짜증이 커져서 마이크가 더욱 화가 났어. 이제 나와 이혼해. 난 이런 아이 중심의 삶이 지겹다. 알았어. 하지만 후회하지 마. 동의해서 남편이 있다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비난받는 삶에 지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마이크는 제가 이혼에 동의한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확실히 자기가 상상한 대로 되지 않을 테니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민할 거라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애원할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내가 훗날 마이크가 후회할 거라 믿고 이혼 취소를 애원하며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서둘러 짐을 꾸리고 3일 조용히 집을 나갔다. 떠난 후 나는 마이크 차일드 케어가 없는 삶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의 존재는 이 평온한 기간 동안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너 여기 엄청 난장판을 일으켰으니 책임을 져라. 그가 뭐 급한 일이냐고 소리쳤다. 나는 차분하게 화를 내며 대답했다. 마이크는 내가 떠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토로했다. 마이크는 같은 회사에서 고등학교 시절 전 여자친구인 사라 톰슨과 바람을 피웠고 이로 인해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사라는 이로 인해 그의 일이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세러의 남편은 그 사건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겠다고 위협했고 그 결과 세러는 위자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아 그 사건을 마이크에게 비난하고 피해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이혼할 예정이었고 마어는 서로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 잘못입니다. 마이크는 마이크의 아웃버스트에 대한 반응으로 잘못된 분노로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속았다는 분노보다 놀라움을 느꼈고 침착했습니다. 세러 마이크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데이트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멀리서만 봤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는 회사에서 그녀와 재회할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마이크가 세러와 불륜을 시작한 이후부터 실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데비드 탐프선은 내 친구였습니다. 데비드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는데 종종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한 후 연락이 끊겼지만 대학에서 다시 연결되었고 데비드가 세러 아이와 결혼한다고 말했을 때 우정을 다시 쌓았습니다. 놀라서 마이크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TV에 열중한 마이크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솔로 육아에 지쳤을 때 데비드가 저에게 연락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마이크스 어페어 결혼한 이후로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는데 데비드에게 전화가 걸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머뭇거리며 현재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방금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이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서 어리둥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피로와 체념을 감지한 마이크에게 무심코 지치고 실망감을 토로하던 중 데이비드는 머뭇거리며 불륜을 폭로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좀 찾아보니 남편 마이크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이었지만 충격보다는 이해가 되었고 마음은 차분해졌다. 우리 아이에게 관심도 없었고 가족을 보호할 생각도 없었던 마이크는 바람을 피워도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조용히 반성했다. 판단력 부족 당신이 그것을 언급한 걸 보니 말이 되는 것 같군요. 저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고 그때까지 알려준 데비드에게 감사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그의 끔찍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하면서 마이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지만 그 갈등에 대해 나는 더 이상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비드는 불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 싶었습니다. 마이크에 대한 부정을 넘어 나는 데비드의 계획에 동의하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증거 수집. 나는 아기를 데리고 많이 돌아다닐 수 없다. 나는 최근에 나의 피로로 인해 마이크의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육아와 집안일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겠습니다. 논의한 후 마이크의 일반적인 행동이나 패턴을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 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하고 그에게 마이크의 방문을 알리고 이제 마이크가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것이 그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도 당신과 당신의 여주인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불륜을 뻔뻔스럽게 인정한 마이크에게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단지 의심할 뿐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이크는 내 말을 듣고 진정하려고 겉으로 보기에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말한 것을 잊었나요?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했고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마이크의 일관되지 않은 주장에 실망했습니다. 당신이 이 통화를 녹음한 내용. 마이크는 당황했습니다. 이 전화 통화가 증거가 될지 궁금했지만 마이크가 안도한 것 같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 이 통화를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가 의기양양하게 변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일에 지쳤을 때 집안일을 나에게 덧쓰우기. 마이크는 나를 악당으로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부부가 된 이후로 마이크에게 적절한 배우자 지원을 구했지만 그는 아마도 마이크와 결혼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싫어했습니다. 이 생각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력 부족에 거의 한숨을 쉬었지만 나를 향한 그의 언어 폭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은 모두 당신 잘못입니다. 나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주십시오. 마이크는 우리 결혼 생활의 불행이 내 잘못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는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마이크와 빨리 논쟁을 벌여 이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너무 지쳐가고 있으니 완성된 이혼 서류를 보내주시면 제가 사무실로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마이크에게 요청했을 때 위자료 절차가 긴급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이혼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이크에게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지금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에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분명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가려면 부모님 집이겠지. 내가 또 어디로 갈지 궁금해서 그에게 대답하자 마이크는 내가 부모님 집, 너희 부모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화를 냈고 그러면 너희 부모님은 그가 외친 이혼에 대해 알겠지. 아마 걱정했을 거야. 특히 직장에서의 불륜이 이미 그에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의 평판은 특히 그의 불륜이 직장에서 노출되어 그를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 분명히 걱정했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은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면 아무 문제 없지. 이혼 절차를 끌고 싶지 않아. 참석한 부모님과 제대로 상의하자. 앞으로의 불만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화를 내고 말을 하지 않는 마이과 계속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한 두 부모 모두와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마이는 그것에 대해 잘 반대했습니다. 당신의 불륜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 반드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자녀 양육비를 줄 돈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나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가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잃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어떤 합의에서든 나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론 당일에 관련된 부모님 모두와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여동생과 남겨두고 시댁에 갔다. 마이크는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을 것 같다. 이를 예상하고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준비했다. 자리에 앉으면서 마이크는 예상대로 피해자 행세를 시작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에 돌아왔다. 직장에서 육아와 집안일을 모두 나에게 떠넘기고 게다가 나를 속이고 있었어.
마이크는 그 일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었는가를 강조하려는 듯 열렬히 단언했다. 나는 그의 대담함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에서 쉬면서 육아와 집안일을 다 나에게 떠넘기고 가족은 소홀히 하고 놀아주는 마이크였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을 만큼 그의 연기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그게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딸한테 들었는데 정말 육아와 집안일을 다 해준 사람이 당신이냐. 마이크가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해서 아버지는 어리둥절해하며 확인을 구했고 네, 맞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녀는 불평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캐릭터에 대해 여러 번 궁금해했습니다. 마이크는 계속해서 나의 나쁜 태도를 비난할 기회를 잡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육아와 가사를 모두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불평한 것은 마이크였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을 대담하게 왜곡하는 것을 듣고 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이크가 원하는 말을 마친 후 분위기는 불편할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반격을 결심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들어주세요. 우리의 일상을 담은 녹음을 틀었습니다. 마이크는 타올을 사용하여 들렸습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육아와 가사는 여자의 일이라고 말했을 때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만둬. 마이크가 당황했지만 내 시댁이 그를 붙잡았다. 그런 다음 마이크의 불신앙의 증거로 사진을 제시했는데 그들은 마이크와 사라의 팔이 서로 연결된 상황을 보여주었다. 분명히 친근한 게 아니었어. 이게 뭐야? 몰래 사진을 찍었어? 마이크 얼굴이 화가 나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일어서서 그 사건을 인정한 거야? 나는 마이크가 몰래 사진을 찍었다는 비난에 재빠르게 반박했어. 응답. 마이크 헐리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진들이 진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야기에 맞게 조작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불륜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역겨운 변명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또 다른 녹음을 틀었습니다. 이것은 마이과 세러가 나와 데비드가 이혼과 재혼 계획에 대해 욕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육아와 집안일을 에멀리에게 떠맡기고 당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을 변명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이크의 거짓말을 간파했기 때문에 왜 그동안 조용하고 주의 깊게 경청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여전히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행동을 본 부모의 꾸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또 다른 녹음을 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안에서 마이과 세러는 나에 대해 험담하고 데비드는 이혼과 재혼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지만 나는 당신이 더 좋습니다. 마이크. 데비드는 지루한 남자일 뿐입니다. 아내는 항상 잔소리를 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 난 절대 그녀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마이크는 이 말을 듣고 부모님이 분노한 눈으로 마이크를 노려보며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위압적인 존재에 겁을 먹은 마이크는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뒤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법률은 경찰관이었고 강한 체격을 갖고 있어 그의 직업에 비해 환한 목소리와 태도에 당당한 어조를 더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부정직한 것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내 위협적인 존재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분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마이크가 저에게 매달리며 지지를 구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이해합니다. 육아와 집안일을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고 바람 피우지도 않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마이크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지만 물론 나는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마이크에게 결혼하고 나서 내가 변했다고 당신이 자주 말했지만 부부가 되었을 때 나는 우리가 서로를 돕기를 바랐습니다. 게다가 부모가 자녀를 우선시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제가 그에게 육아와 집안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부모의 책임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계속할 수 없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듯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마이크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럼 이혼하자. 뭐지? 마이크는 내가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 놀란 듯했다. 결혼 중에 내가 했던 경고를 바탕으로 이혼을 고려해보세요. 그는 내가 여전히 그와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가 나의 수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마익는 항상 그들을 무시하고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이제 마익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까? 나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익는 항의했지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소중한 딸에게 상처를 준 후 조용히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대로면 우리가 용서할 것 같으냐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다. 더 이상 너와는 아무 관계도 없게 될 거야. 우리 부모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는 분노뿐 아니라 실망스러운 사실은 마이크의 비난과 비난하는 어조를 듣고 부모님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부모님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기 전에 마이크와의 전화를 스피커로 틀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를 내셨고 저희 부모님도 같은 직장을 다니는 부부였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셨습니다. 육아와 집안일 책임 그들은 집안일을 모두 나에게 떠맡긴 마이크를 더욱 경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는 우리에게 매달리려고 했고 이는 시어머니의 지도에 따라 시아버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집 정말 미안해요. 비록 사과가 모든 걸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에밀리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시어머니는 후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주부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지지한 게 미안한 것 같았다고 했어요. 여자는 양육 때문에 집안일만 해야 하지만 그런 말로 여자를 비하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내 시댁이 아니라 마이크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걱정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변호사를 통해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마이과 세러에게 그들의 증거를 통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불륜이 탄탄해서 금액도 상당했고 마이크가 반대한 마이크에게 자녀양육비를 요구했지만 시댁에서 허락하지 않아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모두 요구대로 지급했고 둘 다 적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자원을 남용하고 마이크와 내가 결혼한 후 다른 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 회사 내에서 사라를 자주 만났습니다. 그들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활동을 확대했지만 그들의 분류는 회사 감시 카메라에 기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마이크가 회사 주택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쫓겨났고 부모님에게 의지하려고 했지만 화난 시댁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NS가 생활비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집에서 쫓겨났고 과거에 남을 희생하며 자신을 폄하하고 방종했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제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되어서 육아가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숨쉴 여유가 생겼다.